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전략은 실제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역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하는 것이고,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사실은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궁극적으로는 불량 프랜차이즈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선택해서는 안 되는 브랜드들을 선택해서 창업하는 경우들도 흔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바로잡아 드리려고 주기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곧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물론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여러분들과 창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요즘 창업 교육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19도 19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그나마 뭐 연말까지 정리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 진행이 될지 사실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을 자꾸 하게끔 물론 뭐 저희가 창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회사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가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워낙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의사결정 자체를, 창업을 하는 것 자체를 사실 미룰 수 있으면 미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먼저 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문을 닫는 곳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곳들이 생겨나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곳, 또는 장사가 안 돼서 그만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의 매장을 인수해서 창업을 하면 사실은 훨씬 더 싸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때는 공실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권리금도 꽤 많이 들어갈 테고 월세도 꽤 비쌀 텐데, 이런 시기에 창업을 하면 뭐 월세도 좀 낮게 책정할 수 있고 권리금도 안 내고 창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이 최적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예를 들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그런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있는 분들도 문을 닫으려고 하는 판이라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 발표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우선 발표 자료 활용하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오프라인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온라인 교육이 이렇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화면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 표정도 읽을 수가 없고, 또 여러분도 어찌 보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단 발표 자료를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발표 자료를 그때그때 띄웠다가 내렸다라고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면은 그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발표 자료를 다운받아 보는 방법은요, 제가 이전에는 이걸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드렸는데, 또 이제 매번 그렇게 계속 이메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일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료 이외에 다른 것들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페이스북에 아예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 자료를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그룹에 이 발표 자료를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올려놨어요. 이미 올려놨고요. 제가 일단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인데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창업경영신문 창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의 그룹이에요. 이름이 창업경영신문 창업 아카데미라는 그룹이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만 하면 그냥 다 가입할 수가 있고요. 뭐 저희가 승인은 형식적으로 하지만 뭐 돈을 내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오늘 교육은 제가 이렇게 벌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전략에 대한 무료 교육 발표 자료를 이미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오늘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창업 교육들 발표 자료를 앞으로는 이 그룹에다가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 돼서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교육을 들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교육을 듣지 못할 때에는 실제 발표 자료라도, 다른 교육들 발표 자료라도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뭐 교육을 되게 다양한 주제로 창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난 페이스북을 안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페이스북을 안 쓸 수도 있죠. 뭐 페이스북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냥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실 거라면 음식점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실 거라면 페이스북을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업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페이스북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고급스러운 정도의 뭐 페이스북에 대한 아주 전문성을 갖추지 않아도 페이스북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 사실은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고 카페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페이스북을 그동안 쓰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페이스북을 좀 배워보는 것도, 어렵지도 않으니까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페이스북을 좀 배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잘할 수 있게끔, 또는 창업을 하면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이런 교육도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발표 자료 여러분들에게 일단 표지부터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은 창업과 프랜차이즈의 이해 그리고 활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랜차이즈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항상 이 교육을 시작할 때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들이 되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갑질을 했다, 누가. 어떤 회사 사장이 프랜차이즈 뭐 갑질을 했다. 슈퍼바이저가 가맹점들에게 욕을 했다. 갑질을 했다. 뭔가를 강요했다. 상품 판매를 강매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들을 접하고 나면 프랜차이즈가 정말로 싫어질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다 뭐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양면성을 다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조건, 그런 보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프랜차이즈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프랜차이즈는 나쁘기만 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면을 다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는요, 잘 써먹으면 대단히 매력적인 겁니다. 가맹 사업을 하는 것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가맹 본사를 안 하더라도요, 본사를 하는 거야 아니라 돈을 버니까 매력적이라는 얘기고, 가맹 본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처럼 음식점 하나를 하든 편의점을 하든 뭐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편의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그냥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뭘 잘 모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거고, 내가 그 내용을 잘 알면 내 브랜드를 직접 내도 된다라고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가정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좋은 프랜차이즈도 있고 나쁜 프랜차이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맹본부가 좋은 프랜차이즈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랜차이즈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건 없건 간에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내가 사업하고 창업할 때도 도와주고 창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고 좋은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잘 활용한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창업하는 건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통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뭐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증명이라는 표현을 보통 해요. 뭐라고 증명을 하냐면 우리 정부가 프랜차이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프랜차이즈를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요. 그 왜 프랜차이즈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냐? 프랜차이즈를 뭐 수출도 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면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수출도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프랜차이즈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를 활성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은 뭐 때문이냐면 좋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들어서 이 좋은 프랜차이즈가 가맹점들을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끔 만들려고 프랜차이즈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 오로지 이 프랜차이즈라는 방식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창업경영신문 제가 2005년도에 창업경영신문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줄곧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일을 했고 또 줄곧 이런 창업교육을 하면서 프랜차이즈의 이런 장점을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일단 프랜차이즈의 장점, 여러분이 제대로만 활용을 한다면 프랜차이즈는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냐면 아니 창업경영신문은 가맹본부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가맹본부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의 실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7,000개가 넘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7,0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에만 7,00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랜차이즈가 한 5,000개가 좀 넘는다. 6,000개가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7,000개가 넘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가맹본부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매년 발표가 되지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얘기할 수 없지만 무조건 1년에 1,000개 이상의 가맹본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맹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테고 가맹본부 브랜드가 매년 1,000개 이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갓 만들어진 가맹본부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검증이 됐겠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만들어진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다.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가맹점 개수는 뭐 10개, 20개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직원도 10명도 안 되고 때로는 5명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가맹본부가 얼마나 제대로 본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그건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 신규 프랜차이즈만 위험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프랜차이즈도요. 예를 들면 이런 본사들이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가맹점이 몇 개 문을 닫았는가 봤더니 100개 이상이 문을 닫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본사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가맹점들 평균 매출액을 이렇게 평균을 다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데들이 꽤 많아요. 이런 브랜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입장에서는
본사를 믿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폭탄과 같은 엉망 프랜차이즈, 불량 프랜차이즈죠. 이런 불량 프랜차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를 선택해버리면 사실은 그냥 여러분 이름을 걸고 창업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장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좋은 프랜차이즈를 어느 정도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을 때 그걸 전제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량 프랜차이즈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를 선택해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위험성 중에 가장 큰 위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맹본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A라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창업을 했는데 A라는 브랜드가 1년 후에 사라져버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죠? 근데 사라지는 것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맹사업을 중단해버려요. 그러니까 A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던 본사가 이 A라는 브랜드가 소위 재미가 없는 거죠. 사업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업을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브랜드 B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B에 역점을 드리겠죠. 그 본사 입장에서는 새로 만든 브랜드에 온 힘을 쏟겠죠. 그러면 A는 더 빨리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A를 선택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여러분이 잘못 선택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창업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장점만을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프랜차이즈가 잘 써먹으면 장점이고 그렇다면 일단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룰을 지키면 누구나 다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원칙들을 안 지키고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어디서 잠깐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서 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린다든지 창업박람회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길래 부스에 버글버글 하길래 가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나 멋진 사업일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창업을 해버리고 이런 식의 창업을 하는 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모한 창업이라고 불러요. 무모한 창업. 실수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급한 무모한 창업을 하지 않고 어찌 보면 FM대로 원칙을 지키는 창업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는 것이 더 안전한 창업 방법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프랜차이즈가 참 욕도 많이 먹지만 여러분이 활용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분명히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창업경신문 소개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아주 짧게. 뭐 어쨌든 제가 3시간이나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니까 회사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희 회사는 2000년에도 만들어진 회사예요. 제가 지금 이 회사를 21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꽤 오래됐죠. 창업 쪽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국세일보, 월간 세금박사, 비젠텍스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00년에 회사를 만들 때 세금과 관련된 회사를 만들었던 거고 창업경영신문은 사실은 2005년도에 만들었죠. 이 신문사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창업경영신문은 운영이 됐고 저희 회사는 법인은 2000년에 만들어져서 21년 차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국민기자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오늘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희가 국민기자와 함께 만드는 국민언론사라는 저희가 표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국민기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도 기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는 그걸 국민기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분도 이걸 명예기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명예기자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취재도 할 수 있고 기사도 쓸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국민기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창업경영신문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국세일보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지역 미디어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어쨌든 신문사는 어려운 언론고시를 합격하고 들어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신문사 기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국민기자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도 창업을 하더라도 국민기자도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도 기자 한번 꿈꾸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면 국민기자에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교육도 시켜드릴 거고 좋은 시스템도 붙여드릴 거고 그런 거니까 활동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처럼 창업을 하실 분이 국민기자를 하면 뭐가 이익이 될까? 제가 이건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국민기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 저희는 매출이 오른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국민기자로서 활동까지 하면 내 음식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기자로 활동하면 여러분 음식점이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하셨다가 관심이 생기면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로 활동해 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국민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외에도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전국에 지역센터를 100개 이상 만들어서 소위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뭔가 힘들 때 또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점포 개발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여러분을 직접 도와주는 조직은 저희 본사에서 도와준다기보다는 지역센터들이 여러분 지역에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가 있을 거거든요. 그 지역센터들이 점포 개발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매출 부진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회사 소개를 제가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창업과 관련해서는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제가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야 창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으니까 그 브랜드들이 어떤 실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프랜차이즈를 순위를 발표를 해요. 저희 창업경영신문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이라고 부르는데 올해부터는 1등부터 500등까지만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랜드는 7,000개가 넘는데 저희가 1등부터 500등까지 발표하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적어도 1등에서 500등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이 순위에 못 들어가 있으면 순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일단 왜 안 들어갔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500개나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왜 내가 선택하려는 브랜드는 여기에 못 들어갔을까? 소위 불량 프랜차이즈여서 못 들어갔을까?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나서 아직 검증이 덜 돼서 못 들어갔을까? 아니면 업력은 꽤 되는데 저희가 매장이 30개가 안 돼도 순위에 안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맹본부가 10년 됐어도 매장이 30개가 아직 안 됐으면 저희가 순위에서 빼버려요. 왜냐하면 30개도 안 된 브랜드는 아직 검증이 충분히 됐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순위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100대 프랜차이즈는 우리만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경제신문사도 발표하고 저희도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창업자를 도와주고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직접 없을지는 모르지만 프랜차이즈 드림팀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본부들을 좀 더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드림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는 회사 소개, 그래도 교육을 하면서 회사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점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 더 안전할 수 있고 더 매력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가맹점 창업을 하고도 실패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더 안전한 창업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런데 실패하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실수를 안 할 거니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수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7,000개 이상의 옵션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본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도 있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명색이 창업을 하면서 돈도 꽤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돈도 한 뭐 1억 가까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억이 넘어가기도 하고, 몇 억이 들어가는 창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써서 창업을 하면서 지킬 걸 안 지켜.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를 안 만들어요. 또는 여러분이 창업을 할 거면서 얼마를 벌 건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실제로 계산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했어요.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점포를 찾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권, 입지를, 적절한 상권, 적절한 입지를 찾아서 점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점포를 구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브랜드로 이 점포에서 창업을 하면 매출은 얼마나 나오겠구나, 이익은 얼마나 나오겠구나를 예상해 봐야 되거든요. 소위 예상으로라도, 추정으로라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매력적이겠구나, 돈을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거니까 매력적이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계산을 안 해봐요. 이걸 저희는 수익성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따가도 수익성 분석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수익성 분석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건 창업하기 전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쓰기 전에, 창업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쓰기 전에 적어도 수익성 분석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돈을 얼마쯤 벌 수 있겠구나,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안 하고 나서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모한 거죠. 무모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왜 가맹점 창업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자꾸 망하는 가맹점들이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가맹본부하고요 원수처럼 지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촌치킨을 선택을 했어요. 남들이 교촌치킨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교촌치킨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상황은 여러 가지지만 내가 교촌치킨 직원하고 싸웠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는 교촌치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교촌치킨이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안 가요. 슈퍼바이저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요. 나는 너네들을 싫어 라고 하고 가맹본부하고 원수처럼 지내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가맹점주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소위 가맹점 창업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제가 하나 조금 구석에 관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가맹본부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맹본부는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도와줘야 되고요. 조언도 해줘야 되고요. 아이디어도 줘야 되고요. 여러분하고 가맹본부는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감시도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국민이 돼서 정부가 하는 일에 감시도 좀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이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근데 이게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맹본부도 똑같아요. 가맹점들이 어느 정도 감시자 역할도 하고 잘못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얘기도 해주고 때로는 비판도 해주고 해서 가맹본부가 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가맹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안 하면서 실제로 그냥 믿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맹본부가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적합한 얘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감자탕 전문점이 올 2월 달에 뉴스가 나왔어요.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간다고.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서 일반 창업자들은 아마 예상치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유명한 브랜드가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가지? 여러분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뭐예요?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아요. 그 빚을 다 갚다가는 회사가 생존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우리 그 빚 다 못 갚아. 우리 살 수 있게 빚을 좀 감해주든 연장해주든 당분간은 어쨌든 빚 때문에 독촉 안 받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올 2월 달에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를 가맹점주들이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험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유명했던 브랜드들이 하루아침에 불량 프랜차이즈가 돼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루아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기업위생 절차가 들어갔는데 그 해당 브랜드를 저희는 1월 달에 랭킹을 발표했거든요. 올 2000, 저희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얘기했었죠? 그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을 저희는 1월 달에 발표했다고요. 그 1월 달에 발표했을 때 이 브랜드가 순위는 높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있는 회사니까 순위는 100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순위가 급락을 했어요. 2020년도 순위에서 2021년도 순위가 급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순위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려고만 하면 이 회사가 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가맹점주들은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가맹본부가 내가 선택한 가맹본부 이 회사가 망하면 나는 간판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그 가맹본부를 얼마나 그 가맹본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며 협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도와줘야 되고 함께 노력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줘야 되고 감시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한 브랜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왜 망하느냐라고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왜 망하냐면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안 지키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서 또는 창업을 하고 나서 그런 걸 안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원칙들을 여러분이 잘 지키기만 해도 적어도 매우 안전해질 수 있다.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반드시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시대의 창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대응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중대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중요하고요.
끝나고 나서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되게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이 생태계를. 창업시장, 자영업시장을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배달을 하는 아이템이 있었고 배달을 안 하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겹살 전문점 같은 데다가 배달을 하라고 하면 웃었어요. 야, 무슨 삼겹살 전문점에서 배달을 해줘? 웃었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매장에 손님이 없어지고 하면서 지금은요. 삼겹살 전문점을 하면서도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에 어찌 보면 중심이 바뀐 거예요. 배달 매출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이 삼겹살 전문점은 아무리 봐도 배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배달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배달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면 삼겹살 전문점이라고 해서 배달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장에서 팔고 있는 메뉴를 그대로 배달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매장에서는 이렇게 팔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배달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라도 배달 매출을 늘려야 된다. 이게 일종의 코로나 시대의 어찌 보면 영업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테이크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테이크아웃, 보통 이제 포장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테이크아웃이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특히나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일수록. 그렇지만 지금은 매장이 머무는 걸 싫어하거든요. 코로나를 염려하는 분들은 매장에 머무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음식점은 되게 음식이 맛있는데라고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겠지만 포장을 해서 가져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다. 제가 최근에 한 가맹본부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뭘 보고 통화를 했냐면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서비스하는 로봇이 있다는 거예요. 배달해주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테이블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다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재밌어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아직은 소위 테이블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가져다주는 기능을 로봇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전화를 해본 것이죠.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조금 매장 규모가 있는 대형 매장에서는 아주 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뭐냐면 로봇 기계, 로봇 그 한 대가 130번을 배달을 한대요. 하루에. 130번을 테이블에다가 소위 그 직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음식을 테이블에다가 가져다 주는 역할을 130회에서 140회까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을 이용하는 데는 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쓰려면 뭐 예를 들면 한 200만 원은 적어도 줘야 될 테고 그 200만 원 주고 일을 시키는데 실제 130회를 못 한다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근데 이 로봇은 60만 원만 어찌 보면 내면 되는데 130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모든 매장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매장이 그런 건 아니고 이 로봇이 일단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매장에서 써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것도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죠? 영업도 많이 줄어들었을 테고 매출도 많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또는 대면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다들 관심들은 있겠지만 정작 내 비즈니스하고 연결해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더라. 근데 코로나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따가도 이야기 잠깐 나오겠지만 제가 요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단체 도시락 얘기를 많이 해요. 단체 도시락 만들라고요. 단체 도시락을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동안 단체 도시락 같은 건 아예 엄두도 내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단체 도시락 메뉴를 꼭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하나여도 좋다. 두 개여도 좋다. 모든 메뉴가 단체 도시락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단체 도시락에 어울릴 만한 메뉴를 만들면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단체 도시락 메뉴는요. 여러분에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재고를 사놓을 염려도 없죠. 그죠? 단체 도시락이니까 주문을 받아서 배송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하는 데들은요. 당일 주문은 받지도 않아요. 적어도 하루 전 또는 이틀 전 또는 3일 전, 좀 유명한 음식점들은 3일 전까지 주문을 해야 단체 도시락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이틀 전에 주문을 해야 단체 도시락을 배송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10명 이상만 배송해 준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주문은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요. 재고를 남길 염려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체 도시락을 만들 때 바쁜 시간에 만들 필요 없잖아요. 점심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점심시간에 단체 도시락 만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오전에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안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중요성이 커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도 먹고 살았으니까 중요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코로나가 이런 단체 도시락 메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좀 유명한 음식점들요. 되게 유명한 음식점들 있잖아요. 뭐 브랜치도 많고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이런 데를 가보면 단체 도시락 소위 포스터라든지 POP가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만큼 단체 도시락이 중요해졌다.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면 특히나 외식업 창업을 한다면 이렇게 단체 도시락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제가 왜 지금 이 순간에 말을 하냐면 이런 게 바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대응하는 거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직 창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다라면 또 아셔야 될 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하는 규모 같은 거를 줄여야 돼요. 창업 비용도 돈이 좀 여유가 있다 해도 창업 비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규모를 100평으로 낼 수 있어도 일단 나는 한 30평만 한번 해보자. 50평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창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배달 전문점이에요. 배달 전문점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코로나가 터지고 홀에는 손님이 없고 배달 중심으로만 매출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요즘 창업자들 분 중에는 배달만 하는 매장들을 만들려는 분들이 가끔 나오세요. 꽤 많아요. 거기다 공유 주방 업체들이 바람을 좀 넣기도 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홀 매출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항상 모든 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배달만 가지고 영업을 하면 지금은요 배달을 안 하는 데가 더 많고 배달을 하는 데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나는 배달만 할 거니까 다른 데보다 싸게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정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유리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손님들이 매장에 가서 먹는 것도 익숙해지고 다시 그런 시대가 오면 과거처럼까지 돌아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오면 내가 홀이 없는 게 또 엄청나게 위험 요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당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 전문점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짧은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분명히 운이 좋으면 올 말까지 정리가 될 거고요. 운이 나쁘면 뭐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죠? 그 포스트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어떤 세태에 빠져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만큼 더 위험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요. 생존하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코로나가 자영업의 수를 줄일 거예요. 분명히. 수를 줄이게 될 거고 경쟁력이 없는 데들은 나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그 경쟁이 덜 치열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슴 답답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구조조정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 생존자는 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생존하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창업자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창업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여러분 창업 자금을 줄여서 창업을 하면 위험도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위험성은 줄어들지만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내가 창업하는데 돈을 너무 조금 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사실은 좀 어려워도 내가 여기에 들어간 고생이 있고 들어간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들어간 돈도 별로 없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렸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내가 포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었으면 지금부터는 재미를 좀 볼 수도 있는데 그 재미를 못 보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는 창업,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 근데 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창업을 신중하게 해야 될 때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구조조정은요. 좋은 말로 하면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경쟁을 좀 덜 치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못해요. 장사를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나는 김밥집을 계속 하고 싶은데 김밥집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의 자영업은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아 했던 임금이 너무 높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 건 임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물론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위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구조조정을 그동안 만들어내고 있었고 코로나가 그거에 불을 붙였고 앞으로 상당 기간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조정의 양면성을 얘기한 게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건 분명한데 거기에서 살아남아 생존하실 분들은 오히려 더 안전한 창업 시장, 안전한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기회가 위기가 꼭 기회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신중하게 더 디테일하게 사업 전략들을 짜게 되면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져서 창업을 하고 나서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시사점이라고 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창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창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창업을 피해갈 수 있다면 창업을 안 해도 되는 나는 지금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고요.
또는 나는 지금 창업을 안 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창업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창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여러분이 좀 더 디테일한 사업 전략을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좋은 자료가 아니네요. 외식 창업이 5년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세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 건데요. 외식업, 뭐 사실 여러분이 외식 창업 때문에만 여기 오지 않으셨겠지만 사실은 외식업이나 비외식업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자영업의 경우 5년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지금 100명이 창업을 하면 5년 후에 20명만 남아있고 80개는 문을 닫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어렵고 힘든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몰라요.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요. 음식점이 만만한 줄 알아요. 내가 음식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음식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당연히 손님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꽤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직장인들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창업시장.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확률이 5년간 생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전 통계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통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예를 들면 2000년도 또는 2010년도 들어서 소위 생존율을 따져본다면 이보다 숫자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척박하니까 시장이 척박하니까 여러분이 신중하게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뭘 신경 써야 되는지,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지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교육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적어도 이 망하는 80%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얘기네요. 창업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직장인보다는 돈을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창업을 하면 그냥 한 500만 원은 거뜬히 벌 것 같죠? 눈 감고도. 1000만 원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벌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돈 버는 분들 정말로 드물어요. 겨우 먹고 사는 정도? 심지어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의 부채가 얼마나 된다고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0조가 됐다고 해서 500조가 돼서 뭐 다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지금 1000조라고 얘기하죠. 1000조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나는 거냐? 왜 늘어나냐면요. 창업을 하고 자기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 생각보다 못 벌거든요. 그 못 번 것이 누적돼서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오고 또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오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들을 이곳저곳에서 빌려다가 그렇게 부채가 커져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정책자금, 정부에서 빌려주는 정책자금요. 한 7천만 원? 또 많이 주는데 좀 업력 있는 데는 한 1억까지 주거든요. 이렇게 정책자금을 쉽게 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막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죠. 돈을 가져다 썼다가 나중에 그 빚만 사업을 중단해야 될 때 빚만 남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렵고 힘들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적어도 여러분이 실패하는 80%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안심창업 또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조금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조금 편해지겠다라고 좀 편해하겠다고 그 신경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가맹점들이 생겨난다, 실패하는 창업자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걸 꼭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교시는 제가 너무나 여러분에게 겁만 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겁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무모하게 창업을 하면 눈물을 흘릴 테니까. 그분 혼자서 눈물 흘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눈물을 같이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교시는 최대한 겁을 좀 많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창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지금 창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창업 이후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창업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또 억울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2교시부터는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뭘 알아야 되는지, 뭘 신경 써야 되는지, 뭘 여러분이 신경 써야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